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라 불리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는 마을에서 가장 느리고 소박한 동물로 여겨졌지만 사실 그는 깊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특히 좋아하여 늘 그 이론을 설명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고양이 톰이 거북이를 찾아왔습니다. 톰은 항상 놀기 좋아하는 고양이였고 마을의 벽을 넘나들며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무언가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거북 선생님, 저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톰이 질문했습니다.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앉은 채 톰을 바라보았습니다. 톰, 자네는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네, 맞아요. 톰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왜 물고기를 좋아하는가? 거북이는 물었습니다. 그건 맛있으니까요. 톰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거북이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것도 맞다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을의 모든 생물은 각자가 지닌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일세.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네. 목적이요? 그게 뭘까요? 톰은 궁금해졌습니다. 거북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게. 자네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신비한 숲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그 숲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텔로스, 즉 목적이 기다리고 있지. 그 숲의 모든 나무는 자라며 하늘을 향하고 꽃들은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 피어나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야. 자네도 목적을 찾아 나눠봐야 한다네. 톰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병아리들은 날아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었고 두더지는 더 단단한 땅을 파기 위해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각자 자신의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톰도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생각하던 중 친구들이 전하는 다양한 지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톰은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동물들이 스스로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대열정을 쏟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차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고 톰의 이름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톰은 자신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완수하면서 마을이 번영과 행복을 이끌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어떻게 한 고양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북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마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웃으며 향후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찾았나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미래 공리주의 이론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실천해보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였고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에게는 항상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서 깊은 대학교의 벤치에 앉아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 생각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해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해리의 친한 친구인 마이크는 대학에서 인기가 많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리는 친구 마이크에게 공리주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해리는 마이크에게 공리주의를 실천하는 날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마이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리의 열정에 못 이겨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는 오는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마이크의 책방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리는 손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 가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리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날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첫 번째 활동은 행복을 나눠줘라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어 상자에 넣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름을 적는 동안 해리는 부스마다 돌아다니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보세요. 소소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름을 적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결과가 발표되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서점 바로 맞은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리사 씨였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리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사를 서점의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리사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리사는 하루 동안 서점의 주인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어떤 책을 추천해주든 그 책은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리사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리는 리사에게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라고 했고 리사는 마음 가득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책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들을 골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누구도 공리주의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단 한 사람의 미소와 인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쾌락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미래 이론처럼 해리도 사람들이 서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행복을 낳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해리는 공리주의가 그저 철학적인 논리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해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철학적 신념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창의성 덕분에 미래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갔고 해리는 그 도시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예나라는 이름의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철학 수업을 좋아하고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하곤 했다. 특히 이데아론에 관한 수업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어느 날 예나는 친구들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냥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친구들은 분명 지루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나는 자신만의 특별한 썰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기로 결심했다. 우리 동네에 아주 독특한 마을이 있다고. 예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모두 특별하고 맛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이 마을은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예나의 친구들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인 제임스가 있었어. 그는 벽을 넘어서 외부 세계를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밤늦게 몰래 벽을 타고 넘었지. 넘어가자마자 그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 예나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곳에는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것들이 있었어. 마을 안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꽃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향기로운 꽃들, 마을 안에서 먹었던 음식들보다 훨씬 더 맛있고 정교한 음식들이 있었던 거야. 벽 너머의 세계는 말 그대로 이데아 같은 곳이었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완전한 형상이 세계. 제임스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벽을 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어.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현실이 정말이지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예나의 눈은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알고 있어.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불완전하며 더 높은 진리와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어. 그리하여 그들은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예나의 이야기는 끝났고 친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데아론의 개념을 몰랐던 그들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나의 재미있는 썰을 통해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예나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친구들에게 쉽게 전달해준 사례가 됐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더 많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문화와 기술이 번영하던 고대 아테네의 한 마을에는 불꽃 같은 열정과 매력적인 언변으로 유명한 청년 알렉시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군중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의 지식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우연히 알렉시스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렉시스가 과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하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알렉시스의 지식과 자신감이 진정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시스에게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크라테스는 알렉시스를 조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알렉시스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알렉시스, 너의 명성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 우리는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 알렉시스는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무슨 주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답하지 못할 질문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시스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을 통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시스, 너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알렉시스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재물, 건강, 그리고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지만 내면적으로 불만족하다면 그는 여전히 행복한가? 알렉시스는 잠시 멈칫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소 복잡하지만 내적인 만족도 역시 중요하겠죠?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재물과 명예는 어떻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알렉시스는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며 그의 초기 주장이 너무 단순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를 꺼려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그를 깊은 사고로 이끌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내가 알던 것은 너무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식을 얻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식의 겸손이다. 알렉시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에 이르는 첫걸음이지. 그 후로 알렉시스는 자신의 강연에서 더 이상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청중과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고 그의 강연에서 더욱 깊은 통찰과 성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시스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지식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식의 겸손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며 전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임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